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글로벌 식품 시장은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정보통신 시장 규모를 뛰어넘어 2020년에는 7조 7천억 달러, 약 8,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식품 산업은 아직 영세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계 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6%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과 농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윤태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인구가 증가를 하고 그 웰빙 트렌드가 급속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세계 식품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그 식품업계의 92%가 중소기업이고요. 또 그중에 또 80%는 5인 미만의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안전성 부분이나 또는 패키징하는 그런 것에 그 확장하고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7년 이런 계획을 농식품부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 그 산업단지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는 산업단지를 만들었고 그 안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분석 장비, 시제품 제작 장비, 기자재들 한 450억 원어치 기자재를 놓고 먼저 식품 업계들을 지원하고 하는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명칭도 좀 생소하고요. 그 이해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처음 와서 대국민 홍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저도 또한. 그래서 사실 클러스터라는 부분이 연관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시너지를 내보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인데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국민들은 이제 많이 인식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분양하는데 굉장히 알리기 위해서는 이곳이 국내 첫 식품 산업단지다. 이것을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수첩에다 제가 만들었는데 이런 그 캠페인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넌 가봤니? 국내 첫 국가식품산업단지. 그래갖고 이런 것을 그 알리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튼 산업단지다. 이건 식품 전문 산업단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익산에 위치해 있고요. 70만 평의 규모고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같은 모델을 놓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고요. 주로 어떤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이제 116개 기업이 이제 분양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벤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한 40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한 76개 기업이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분들은 아직 이제 사업을 구상한 분도 있고 설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2개 정도가 지금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영업은 이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17년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이게 산업단지가 전체가 준공이 됐거든요. 준공돼서 빵 공장도 있고 커피, 그다음에 발효 음료, 참기름, 그다음에 김 스낵 이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 식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영양제 또는 이제 다이어트 식품, 그다음에 뭐 홍삼 이런 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제품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 식품들을 생산하는 원재료들이
국내 농산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로컬 푸드를 될 수 있으면 이제 연결해서 해주려고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1차 가공된 제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가공 기술 자체가 예. 퀄리티가 높은 거여서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1차 가공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국내산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네.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약 재배도 알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농식품부의 그 한미 FTA 보완 대책의 일환이거든요. 예. 그때의 첫째 구도는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자. 예. 이 산업단지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한 것을 국내에서 소비하면은 한계가 있으니 수출해 보자. 그리고 수출 주도 산업단지로 만들어 보자가 일차 구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우리가 정책을 몰고 갈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단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여러 제품들이 그 주로 국내 소비자를 겨냥한 상품들인가요? 아니면 수출을 겨냥한 상품인가요? 아니면 뭐 양쪽을 다 하는 그런 것인가요? 이제 들어온 업체들이 중견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OEM 방식으로 B2B 기업에다가 납품하는 게 이제 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소비를 위주로 하는 데가 지금 많은 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수출업체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수출업체 중에서도 풀무원이 5월 말경에 지금 준공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10,000평 규모의 김치, 고급 김치 수출 공장이 수출용 고급 김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 김치죠. 거기도 있고 이제 김스낵도 지금 태국이나 이쪽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000만 불 수출탑도 받았고 그런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출 촉진을 위해서도 AT하고 AT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농수산 유통공사가 아무래도 수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T가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의 네트워크를 좀 빌리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저희가 한번 지출을 해보려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항서 감독 효과를 좀 보려고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1년 동안 그 입주를 한 기업 중에서 성공 사례로 꼽을 만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한데 벤처들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크게 금방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으되 그래도 벤처기업들도 굉장히 성장이 괄목할 만큼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 기업 중에 이제 준공한 게 21개인데 그 기업 중에서도 이제 영업을 한 1년 정도 한 업체는 그닥 많지는 않지만 그 1년 이상 한 업체 중에서는 매출이 2배 올랐다. 뭐 지금 하늘김치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한 2배 반 정도 매출이 올라서 이 역시 클러스터라는 산단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니까 계약이 문의가 오고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해주고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표님한테. 또 한 곳은 기능성 식품을 유당이니 이런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는 건데 네오크레마라고 거기는 대표께서 아주 한 3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 사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대표 성공 사례로 한번 우리가 같이 만들어 봅시다라고까지 의기투합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업체들이 하나 둘 생겨날 때 저희 산단 진짜 명품 산단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전북 익산에 자리를 잡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이제 국내 첫 식품 전문 산업단지인데요.
이제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이제 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R&D를 촉진해 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하는 방법인데요. R&D 측면에서는 이제 단기 애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당장 뭐 해결해야 하는 거, 패키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 아니면은 또 제품의 안전성이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그 단기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산학연을 연결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장기적인 부분은 공동 연구 개발 과제를 채택을 해가지고 뭐 3년에서 5년짜리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교육, 컨설팅, 뭐 검사 분석, 지금까지 뭐 한 2,000건 이상의 검사 분석도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장비, 좋은 장비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R&D적인 지원을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아까 말한 수출 상담, 그다음에 법률, 세무, 관세, 그다음에 인허가까지도 저희가 많은 조언을 해주고 저희가 많은 노하우를 못 갖고 있는 부분은 전문가를 연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규모가 큰 식품 회사가 아닌 뭐 중견 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R&D라든지 뭐 이런 그 제품 개발이라든지 또는 수출 시장 개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 역할들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네요. 네. 그 비용은 어떻게 그 수혜자가 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비용은 저희가 그 입주 기업에 한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입주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특혜를 줘야지, 혜택을 줘야지 아무래도 입주율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부분은 8대2. 그러니까 국비를 80%, 자비는 20%만 내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7대3, 자비는 30%, 국비 70% 해서 종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지역에 경기도나 뭐 충청도나에 있는 식품 업계들도 애로사항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우선순위에 이제 밀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주 기업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또 비율을 좀 달리해서 사용자 부담을 더 많이 주고 있죠. 전체 지원센터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예산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지금 금년 한 예산이 한 28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당초에 와서 이제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50%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 50%에 지방비 50%. 다른 유사한 의료 복합 산단이라고 있는데 오송하고 대구에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어필을 했고 그게 잘 돼서 국비 90%, 지방비 10% 비율로 지금 전환을 했고 또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형태가 돼 있었는데 직접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방비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이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을 또 세밀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지방의 측면에서 시각에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배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좀 잘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진척도도 낮고 중앙에서 결정된 부분을 추진력에 대한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환을 시켰습니다. 앞서 그 전체 450억 규모의 시설로 이제 식품 개발을 돕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자랑할 만한 시설 또는 특이할 만한 시설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있는 게 6대 시설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센터, 패키징을 연구하고 하는 패키징 센터, 그다음에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검수하는 식품 안전센터,
예. 기능성 식품을 연구하고 또 동물 실험까지 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센터. 예.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시제품을 만드는 파일럿 플랜트 공장이 또 하나 있고요. 벤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 3층짜리인데요. 그 벤처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소스 센터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라고 그 기능성 식품은 이 제형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하이테크거든요. 열을 가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거. 이런 제형을 바꿔주는 제형센터도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원재료 공급센터, 저온 창고를 포함한 네트워킹도 연결하고 하는 저온 창고도 지금 신규 사업을 하나 받아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HMR 센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센터를 갖추고 있을 건데 그 안에 보면은 뭐 전자 뭐 혀, 전자 코, 전자 눈 뭐 그 과학적으로 계량화하는 그런 수치화해서 맛을 분석해낼 수 있는 기계도 있고요. 포장된 상태에서 초고압을 물로 초고압을 해서 안에 미생물을 살균한다거나 제압하는 그런 초고압 살균기도 있고 뭐 분체 살균기 뭐 제반 기계들을 저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가 이제 유럽 선진국의 어떤 모형들 벤치마킹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쪽하고 비교를 하면은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제가 이제 네덜란드 푸드밸리를 벤치마킹 했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와게닝대, 네덜란드 와게닝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와게닝대가 그만큼 식품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하기 쉽고 접근성이 가까운 동네로 이제 모여든 거죠. 그 모여든 섹터가 우리처럼 무슨 뭐 70만 평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반경 한 10km 안에 분포되어 있다고 봐도 되고 뭐 굳이 그것을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10km도 되고 10km에 벗어난데도 푸드밸리라고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와게닝대와 그것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우리 지원센터 같은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고 와게닝대와 기업과 해외와 연결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은 안 된 건데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인위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보자라는 취지죠. 그래서 이 주변이 70만 평이 더 커지고 이것에서 시너지를 내고 이 주변이 식품산업 단지들이 더 조성이 되고 이게 확장이 되면 푸드밸리, 네덜란드 푸드밸리 같은 그런 그림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 지원책과 유용한 시설, 초현대적인 그런 시설까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매력적인 요소가 될 텐데요. 입주 자격이랄까요? 그런 조건이 있는지요? 식품 기업 관련된 기업이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음료,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패키징, 그다음에 물류까지도 가능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펫푸드는 빠져 있고요. 입주를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벤처 기업이나 청년 창업가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는가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을 하나 3층짜리 해서 지금 한 40개 기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랩을 저희가 작년에 25개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25개 팀을 청년 창업 랩을 해서 4개월 동안 전문가 멘토도 하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가져와서 2주에 한 번씩 와서 다시 토론도 하고 또 저희 기자재를 가지고 시험도 하고 제품 개발도 해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금년에도 좀 더 내실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는 뭐 좀 이를지 몰라도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던가요? 작년에 25개 팀 중에 14개 팀이 그래도 창업을 했습니다. 아, 성공을 했군요. 네, 창업을 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제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40개 벤처센터에 40개 팀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만실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저희가 제2의 벤처센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전체 그 수용 능력에 비해서 입주율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되고 그 입주율이 지금 이제 속도가 성장하는 속도가 되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시는지요? 작년에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주 분양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분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2017년에 실적 정도는 저희가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단지 준공이 2017년 12월 31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한 지 지금 1년 조금 지난 상태인데 그래도 분양률은 지금 44% 돼 있고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LH입니다. 개발자는 LH가 국가산단을 꽤 많이 관리하고 개발을 했는데 LH 말에 의하면 그래도 다른 국가산단보다는 굉장히 분양률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와서 보니까 약간의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을 우대 지역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이 율이 달라집니다. 일반 지역인 건 14% 이제 투자액의 14%를 지방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기업에게 우대 지역이 되면 24%를 지원해 10%가 뜁니다. 그만큼 이제 혜택이 가는 거고요. 또 토지비에 분납할 때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LH를 잘 설득을 해서 그래서 이게 한 9% 정도 토지비가 절감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평당 저희가 약 50만 원인데 45만 5천 원으로 이제 인하되는 효과가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5년간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법을 조세특례 제한법인데 그 아이디어를 이춘석 의원님한테 얼른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제출됐고 금년 9월쯤에는 조특법 개정안이 꼭 처리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폐수 처리비도 익산시에게 제안을 해서 감면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좀 붙여주면 더 판촉의 입주가 더 독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50%는 안 되지만 그 정도 입주율이 충분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첫 해 성과 또 다른 산단에 비하면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나타난 것은 식품 산업의 그만한 많은 수요도 있고 또 우리 그 중소규모 식품업자들의 그 어떤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입주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뭐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만족할 수가 없죠. 근데 좀 더 이걸 제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 일반적을 우대지역으로 바꾸고 조특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독려하기 위한 혜택이 되겠고요. 불편 사항들을 저희가 나서서 지금 아직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 산업단지가 그렇듯이 편의점도 하나도 없고 뭐 식당도 없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식당 문제도 저희가 이제 나서서 아주 그 명품 식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밥을 제공하는데 아주 명품 밥을 제공을 하니까 아주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네요. 다들 오셔서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끊임없이 지금 입주자 협의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그 자체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몰리기 위해서는 그 주거 환경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그런 주변 여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정주 여건이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 산단 안에 조그마한 주거 단지가 있습니다. 한 720세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세대가 있는데 그래서 시장님이 빨리 그 건축 허가까지 내주고 있고 지금 그걸 땅 사실 건설업자가 아직 짓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앞에 상가도 지금 곧 건축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두 군데라도 된다면 아주 좋은 여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산업단지의 입주율도 높아지고 활성화되면은 이제 주변 그 근린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주변의 근린 여건이 좋아지면은 또 산업단지의 그것도 그래서 그것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상생을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금년을 지나고 나면 앞에 상가도 들어서고 뭐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벌써 저희가 2월 말에 한 2만 5천 평 정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기업인들한테 이제 신호가 갔다. 이렇게 저는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클러스터 단지 또는 식품 산업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외에 일반인들이 경험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있는가요? 저희가 이제 홍보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1층에 홍보관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입주기업들 생산한 제품들을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그 공간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색다른 디스플레이, 색다른 디자인으로 전시를 해보자라고 하다가 그러면 판매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동인구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리겠어요. 그러길래 팔리더라도 기왕에 홍보관인데 홍보를 안내해주는 직원도 한 명 있어야 될 거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한번 판매를 해보자. 라고 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디자인도 뭐 그 유명한 백화점, 그 식품관 그대로 그냥 뭐 그 비슷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판매가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러 사러 오는 일부러 소문이 좀 나니까 일부러 사러 오신 분도 간간히 있고 또 손님으로 이 시찰하러 왔다가 이 가격이 싸다, 좋다. 그래서 사가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걸 구매력을 발동을 하면서 이게 그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홍보 효과가 더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신감을 갖고 그 제2의 푸드마켓을 한번 해보자. 서울로 진출하자니 아직 좀 실험적이어서 또 임대료도 비싸고 또 인건비도 비싸고 해서 그러면 익산역에다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익산역하고 역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시에서도 도와주셔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임대 매장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곧 잘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익산을 지나가는 또는 잠깐 기차 가는 분들에게도 괜찮게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맛있는 빵도 있고 맛있는 커피도 있고 맛있는 음료도 있고 뭐 발효 콤부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료인데요. 꽤 잘 팔립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도 성공한다면 뭐 광화문에다가 3호점을 내든지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1월에 이사장직을 맡으셨으니까 이제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비를 이제 100%로 전환한다 공약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지금 달성돼 있고 또 언제쯤 그게 가능한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국비 100% 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설마 저게 이루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임식 날에 제가 국비 100%를 이루겠다라고 했었는데 국비 90%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100%인 사례가 없다. 기재부에서 재정당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예. 100% 하는 것은 무리일 거다. 그래서 이제 90%인데 그리고 지자체 보조 사업을 민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서 저는 그리고 나서 또 신규 사업을 2건을 또 받았습니다. 원재료 원료 공급센터, 원료 중개 공급센터 한 200억 상당한 규모인데요. 저온 창고를 포함한 그거하고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그것도 한 18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 2가지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받았고 또 인원도 아주 증원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16명 인원 저희가 막 가보니까 처음에 인원이 45명이어서 너무 이건 절대 인력이 너무 적다 공공기관으로서 그래서 지금 됐고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금년 작년에 노력했던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한 150% 달성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GMP라고 기능성 식품 우수 제조 기관이 2017년에 인증을 받았는데 식약처로부터 이번에는 코라스 세계 인증기관 식품안전 국제 기준 인증을 코라스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제 신뢰도 기관의 신뢰도에 대해서 좀 제고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영 혁신을 굉장히 내세웠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뭐 바뀐 거 당초보다 혁신된 게 몇 건이냐 그래서 봤더니 한 76건을 개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6건을 개선을 해서 경영 혁신 마인드를 이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것이 다이어트가 아니다. 혁신을 생각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 실행하는 거다. 뭐 이렇게 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혁신을 새로운 변화를 뭐 76건을 만드셨다. 이제 혁신도 되고 효율화됐겠지만 이제 조직 내부에서는 뭐 이런저런 또 불만이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요? 지자체 보조 사업을 직접 보조 사업으로 바꾼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업무량을 굉장히 줄여드는 일이었습니다. 좀 자율성을 더 뒀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첫째는 고무적이었고 두 번째는 솔선수범 리더십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중간 간부들에게 당신이 먼저 일하십시오. 그래야 밑에 직원들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축구장에서는 축구 잘하는 사람이 최고지만 일터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승진과 보상, 연봉 보상을 충분히 해주겠다. 네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공정 기준, 공정 실행, 공정한 기준을 잡아라. 그리고 실행을 해라. 라는 약간 거친 기준이죠. 지금 제가 워딩들이 거칠지만 직원들 생활 속에 묻어나게 만들어서 제시를 하니까 직원들이 지금까지는 아주 뭐 잘 따라오고는 있습니다. 모르죠. 불만은 속에 있는지도. 강하지만 합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해 그 농민신문과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봤는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식품산업 혁신 성장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 혁신 성장의 메카로 식품산업 혁신 성장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3대 실행 목표를 세웠죠.
그게 이제 R&D 혁신, 그 다음에 창업 캠퍼스 조성, 그 다음 수출 주도형 산업단지 조성, 이 세 가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R&D 혁신을 위해서는 그제까지 해왔던 산학연을 연결해서 뭐 수행하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아까 뭐 단기 애로사항도 해결해주고 장기 애로사항도 해결해주면서 외형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한 기능성 제형센터, 제형을 바꿔주는 연구센터를 하나 또 유치를 했고, 소스 센터도 곧 준공하면서 소스 분야에 대한 식품의 반도체라고 부르는 소스입니다. 소스에 대한 부분이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우리 그 가정 편의식이라고 뭐 즉석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그 1인 가족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급성장하고 있는데, HMR 연구센터도, 혁신 연구센터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그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이지만 그 하드웨어적인 것도 구축을 하면서 이렇게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고요.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창업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센터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 그 기회를 더 줘야겠다. 저 낮은 임대료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거하고, 창업랩을 정말 내실화를 하고 물량도 수량도 많이 늘리고 해서 또 하나의 역할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출 주도형 산업단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해 한번 그 시험적으로 마켓에 우리가 한 컨테이너를 보낸 적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지금 루트로 그 분야에 대해서, 수출 분야에 대해서 시제품을 보내고 각자 기업들이 수출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여건을 지금 여러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도 우리 이번에 한번 이벤트로 진출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혁신이라는 것이 한 번 하는 게 혁신이 아니라 혁신은 매일 발생해야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식품 단지를 위한 이제 이런 그 비전과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국제 경쟁력을 갖춘 그 유수의 해외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뭐 어떤 노력이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작년 9월인가요? 그때 독일에 있는 아주 독일의 3대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분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는 이제 영국의 캠든 BRI 연구소의 분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다음에 자그마한 과제를 우리가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독일의 프라운호퍼와 손을 잡고 유럽 쪽, EU 쪽의 과제도 같이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는 또 동북아 과제도 또 포함되겠죠.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걸 과제를 글로벌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야심찬 계획을 갖고 지금 잘 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연구소가 당초에 우리가 이 산업단지를, 식품산업단지 그림을 그릴 때, 자,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해외 유수 연구소들이 막 올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익이 나야 옵니다. 그렇겠죠. 와서 무언가 자기들이 역할이 있고 가서 돈을 벌 거리가 있어야 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연대는 하지만 또 그런 측면도 고려돼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양적으로만 다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능사가 아니다. 정말 뭔가 우리가 같이 컨소시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이럴 때 서로 간에 연대가 된다라는 것을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쟁력 있는 식품 개발과 수출 증대 같은 외부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 이제 안전한 식품의 안전성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센터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식품안전센터라고 있는데, 물론 제품 개발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 검사, 분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작년 12월 말에 코라스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가 금년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자가품질 검사기관으로 인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로 검사를 해주고 국내에 모든 것을 검사를 해도 안전성을 분석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서 대외 신뢰도를 좀 제고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또 이제 패키징 이 식품에서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식품을 만드는 냄비 또는 솥단지. 예. 그리고 그걸 포장하는 포장. 그런데 이제 공장을 몇 군데 가보면은 생산 라인이 그 생산한 솥단지나 냄비 라인보다는 포장 라인이 거의 70%입니다. 그만큼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포장지의 안전성도 아주 중요하고 그게 또 유통기간을 판가름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패키징 센터에서는 그런 안전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해주고 있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활성화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농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식품 산업과 농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보관이라 그럴까요? 또 어떻게 지원하고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 산업단지가 한미 FTA 보완 대책으로 농업 보완 대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보자라는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기업에서 각자 계약 재배를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 관내에서 주산지인 것은 연결을 해주고 계약 재배를 연결을 해주고 그건 익산시가 좀 관여를 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또는 그 관내가 아닌 주산지인 경우에는 익산시가 또 다른 시군하고 연결을 해서 계약 재배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지금 개념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에 이제 착공할 예정인 원료 중개 공급센터가 이제 한 10,000평 규모에다가 저온 창고를 포함해서 이제 짓게 되는데 그게 지어지고 하면 네트워킹을 거기다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산지와 계약 재배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도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국내 농산물이 소비에 저희들이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정당과 국회에서 이제 농업 전문가, 정책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도 하시고 또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운영하는 이제 이사장으로서 현장 경험을 이제 갖고 계신데요. 우리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신다든지 하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가 식품을 다룬 지가 지금 한 9년 차? 이 정도밖에 되질 않지 않습니까? 농림수산부였다가 한 8, 9년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제 전환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이 이쪽으로 들어온 지가 한 8, 9년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자율적으로 기업들한테 식품은 맡겨놨다. 안전성이나 제품의 개발이나 좀 진흥을 해보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그 기업들이 아주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해보자 해서 정부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 기준으로 부처의 전체 예산이 14조 5천억. 그중에서 식품 예산은 6,600억 정도밖에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주 적죠. 근데 작년보다도 한 1,000억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한 7,600억 정도 됐는데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래서 진흥을 위해서는 좀 식품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식품을 통해서 농업도 더 활성화시키는 어떠한 역할을 돌파구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되고요. 또 지금 저희 식품업계가 가장 애로사항이 식품 안전을 우선은 하다 보니까 규제의 일변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뭐 표시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무슨 표시를 하면 안 된다. 전부가 안 된다는 일변도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주 우리가 그 선진국, 저 식품 선진국들한테 밀리긴 밀립니다.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때는 그 마트에 그 외국산 건강식품 매장이 하나가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박스가 들어오고 우리 건 하나도 없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안전을 담보로 해야지만은 너무 규제 일본도로 가면 안 되고 지능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지능에 이제는 눈을 좀 뜨고 무분별한 지능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담보로 한 지능을 이제 조금 강조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또 그만한 기업들이 수준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우리가 뭐 5인 기업, 2인 기업에서 뭐 불량품도 만들고 불량식품도 만들었던 그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아주 깔끔한 그 시설과 그런 데를 다 갖추고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지능을 좀 신경 쓰고 그 방향으로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식품 산업 진흥을 더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식품 관련 기업들 또 오늘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요건을 최적화하고 기업인들이 아주 좋은 산업단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특례 제한법을 만든다 할지 우대지역을 만든다 할지 폐수처리비를 감면해 준다 할지 뭐 무이자 토지대금을 무이자로 납부하도록 해준다 할지 이런 끊임없는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소소한 것까지도 저희는 인허가까지도 다 안내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명품 식품 산단에서 아마 대박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보시고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저희의 450억 원어치의 기자재도 다 둘러보시고 나서 저희에게 그 명품 산단의 집 명목을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그런 이름의 공공기관이 우리 식품 산업과 또 농업의 동반 성장, 동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흥미있게 잘 들었고요. 또 그 지원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이사장님의 합리적이고 열정적인 리더십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식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 가공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연구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구조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내 유일의 식품 산업 전문 단지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식품 산업 혁신 성장의 메카로 자리 잡아 우리 농산물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그 제품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